이 스카프 어디서 났니? 박정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8살 쌍둥이 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차 긁어놓고 도망가려고? 기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한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은이와 할인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폐지 리어카 옆에서요. 그때였습니다. 정희 회장의 시선이 멈춘 건 쌍둥이 목에 두른 하늘색 스카프. 낡았지만 특이한 문양이 있었어요. 손으로 짠 듯한. 잠깐. 이거. 정희는 다가가 스카프를 만졌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거 누가 줬니? 엄마가요. 엄마 거예요. 할인이가 눈물 범벅으로 대답했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익숙한데 착각일까요? 30년 전에도 이런 스카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세상에 비슷한 스카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손이 떨릴까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 계세요. 아파서. 혹시 이름이? 정희가 물으려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67세 회장이 길바닥에. 회장님! 기사가 놀라 달려들었죠. 정희는 스카프를 놓지 못했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울렸어요. 30년간 잊으려 했던 그 기억이요. 안녕하세요. 눈물 사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 소파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듣고 계신 건 아닌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응원과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누운 정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우고 싶었던 기억이요. 1995년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그해 12월이었죠. 당시 정희는 남편이 남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작은 약국 하나로 6살 딸을 키우면서요. 빚쟁이들이 약국 문을 부수던 날, 정희는 딸 수빈이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퇴근 시간이라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밀쳤고 정희는 비틀거렸어요. 순간 손에서 미끄러지는 작은 손의 감촉. 수빈아! 돌아봤을 때 노란 코트 입은 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조차요. 경찰에 신고했죠. 방송국에 호소했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하지만 수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맸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작은 약국을 제약회사로 키웠죠. 돈을 벌수록 마음은 더 텅 비었지만요. 재민이를 입양해서 키웠지만 수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 여자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내 딸? 수없이 착각했죠. 수없이 실망했고요.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스카프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재민이 물었어요. 재민아, 그 아이들. 엄마 이름이 뭐래? 강수빈이라고 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수빈. 30년 전 잃어버린 딸 이름과 똑같았죠. 나이는 36이라고 했습니다. 투석 중이라.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9년생이면 맞아요. 딸과 나이가 정확히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밤 정희는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성산동 270-15 조사해봐. 한편 반지하 집에서는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수빈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다리는 부어올랐고 숨쉬기도 힘들었죠. 냉장고를 열었지만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쌍둥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어디 간 거야? 수빈은 불안했어요.
폐지 주우러 나간 건 아닐까 싶어서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죠. 겨울 추위가 스며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밀린 투석비만 380만 원, 다음 달 치료비 210만 원. 수빈은 고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어차피 낼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은이와 하린이가 달려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 배고파요. 수빈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봉지로요. 쌍둥이가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중얼거렸죠. 들리지 않게요. 그날 밤 수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투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사 보고서를 받았어요. 강수빈 36세, 고아원 출신, 기억상실 추정, 발견 당시 머리 부상 흔적.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출신? 기억상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30년간 수백 번 착각했잖아. 그러나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정희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발견 기록이 불명확했어요. 정확한 날짜조차 없었죠. 1995년 겨울쯤 서울 외곽 고아원 앞에서 발견됐다고만 적혀 있었어요. 당시 6살 정도로 추정, 머리에 큰 부상, 기억 전무.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 겨울, 딸을 잃어버린 그 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민아, 내가 직접 가볼게. 어머니, 위험합니다. 제가 먼저. 아니야, 내가 가야 해. 그날 저녁 정희는 성산동 반지하 골목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가로등은 깜빡거렸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270-15번지 녹슨 문패가 달린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정희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 여자가 보였어요. 야윈 얼굴, 창백한 피부, 지친 눈빛, 소파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쌍둥이가 옆에 앉아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게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일까? 30년 만에 찾은 걸까? 아니면 또 착각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혀요. 정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반지하 창문 너머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죠.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30년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데요. 다음 날 재민이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고아원 기록이었어요. 1995년 12월 23일 이름 모를 여자아이 발견. 머리에 심한 타박상, 의식 혼미 상태, 병원 치료 후 고아원 인계. 이름 없음, 가족 없음, 기억 없음. 고아원에서 수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적혀 있었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23일, 딸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그리고 수빈이라는 이름. 우연히 고아원에서 지은 이름이 딸 이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DNA 검사를. 안 돼.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어. 만약 아니면 또 무너질 것 같아. 재민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희는 매일 반지하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숨어서요. 수빈이 투석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틀거리며 언덕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쌍둥이가 폐지를 줍는 모습도 봤죠. 작은 손으로 박스를 끌고 가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수빈이 언덕에서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달려가려다 멈췄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수빈을 일으켜 세웠고 수빈은 휘청거리며 다시 걸어갔죠.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내 딸이 맞아? 틀림없어?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재민아, 의료재단 만들자. 갑자기요? 저소득층 투석 환자 지원하는 거야. 그 집도 포함해서. 재민은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 뒤 희망의료재단 상담사가 반지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였어요. 평범한 옷차림에 안경을 낀 채로요. 안녕하세요. 희망의료재단입니다. 투석 환자 의료비 지원 상담 나왔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나타났어요.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닮았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과요. 아니, 착각일 수도 있었죠. 저희 집을요? 네, 병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정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쌍둥이가 방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이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수빈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안 계세요? 몰라요. 네. 기억이 없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수빈의 대답에 정희는 울컥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그럼 어릴 때 일은 전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사고를 당했대요, 머리를.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빈의 이마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죠.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일까?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을까? 아니면 그냥 불쌍한 다른 사람일 뿐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김미숙 상담사로 변장한 채 일주일에 2번씩 반지하 집을 방문했어요. 의료비 지원 서류를 핑계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수빈을 관찰하고 싶었어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방문할 때마다 정희는 수빈의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말투, 손버릇, 웃는 모습, 걷는 자세. 어떤 순간에는 너무 닮아서 심장이 뛰었어요. 수빈이 차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 정희도 똑같았거든요. 왼손잡이인 것도, 잘 때 왼쪽으로 눕는 것도요. 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정희보다 낮았고 성격도 훨씬 조용했어요. 30년이면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그쳤죠. 매번 집에 돌아오면 재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확신이 서셨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희는 지쳐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수빈이 딸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꿈, 수빈이 사라지는 꿈, 30년 전 지하철역에서 손을 놓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수빈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죠. 상담사님,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단 일이니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자주 오시잖아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딸 같아서? 30년 만에 찾은 것 같아서?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여전히요. 제가 딸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30년 전에요. 그때도 6살이었어요. 수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니요. 평생 찾고 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수빈은 휴지를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셨을까? 왜 저를 버렸을까? 버린 게 아닐 거예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니까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상관없다고?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정희는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 씨, 혹시 말하려다 멈췄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래요? 혹시 제가 당신 엄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수빈에게도 상처만 주는 거잖아요. 혹시, 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희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재민을 불렀어요. DNA 검사 준비해. 네. 드디어 하시는 겁니까?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괴로울 바엔 차라리 확실히 알고 싶어. 재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채취하시게요? 동의를 받으셔야. 몰래 해. 어머니, 그건 불법입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30년을 헤맸어. 수백 번 착각했고, 수백 번 무너졌어. 이번에도 그냥 물어보고 아니라는 답 들으면 또 평생 후회할 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재민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정희는 수빈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 일정을 재단에서 잡아줬다는 핑계였죠. 검사실에서 수빈이 혈액 검사를 받는 동안 정희는 화장실에 간 수빈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빗이 있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빗에 엉켜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검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자신의 머리카락도 뽑았어요. 2개의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중얼거렸죠. 떨리는 목소리로요. 재민이 다음날 검체를 검사소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희에게는 30년처럼 길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만약 딸이면? 만약 아니면? 어느 쪽이든 인생이 바뀔 거였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재민이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뜯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가 열어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읽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내 딸이었어. 목이 메었어요. 30년 만이었죠.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요. 울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죠. 재민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으셨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제 어떻게 말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불법으로 검사했다고 믿어줄까? 30년간 어디 있었냐고 화내지 않을까?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이 사는 반지하 집 방향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수빈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문 앞에 서면 손이 떨렸고 초인종을 누르려다 주저앉았죠.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시작하지? 혼잣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누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아. 하지만 무서워.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죠. 30년 동안 못 지켜줬어. 저렇게 힘들게 살게 했어. 불법으로 DNA 검사까지 했고. 날 용서해줄까?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수빈이 나타났습니다. 아, 상담사님. 오늘은 방문날 아니잖아요.
수빈 씨,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은 눈치챘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쌍둥이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죠. 이게 뭐예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DNA 검사 결과예요. 당신과 저희. 네. 수빈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소리예요? 언제 제 DNA를? 일주일 전 병원 검사 때 몰래 채취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법인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빈은 서류를 낚아챘어요. 읽기 시작했죠. 모녀관계 확률 99.99%. 이게 무슨...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빈아, 넌 내 딸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수빈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1995년 12월 16일 지하철역에서 손을 놓쳤어. 그때 넌 6살이었고 노란 코트를 입고 있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을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는데 흔적도 없었어. 그런데 한 달 전 내 딸들이 내 차를 긁었을 때 스카프를 봤어. 그 순간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고.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엄마라고요? 30년간 어디 있었는데요? 찾았어. 계속 찾았어. 하지만 못 찾았어. 미안해. 정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빈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수빈아, 제발. 나가라고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다 주저앉았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았는데 거부당했어요. 당연했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안에서 수빈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서류를 움켜쥐고요. 9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 사람이 엄마라고? 30년간 혼자 살았는데 지금 와서 엄마라고? 화가 났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고아원에서 자랄 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았죠. 왜 날 버렸을까? 왜 안 찾으러 올까? 이제 와서 나타나면 뭐해요? 수빈은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진짜 엄마일까? 정말 날 찾아 헤맸을까?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요. 재민이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아, 난 최악의 엄마야.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못 지켜줬고 이제 와서 나타나 상처만 줬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정희는 회사에도 안 나갔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찾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이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정희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정말?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할까? 용서해 줄까? 아니면 다시 거부할까?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빈이 문을 열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들어오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아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수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옷가지들이 있었죠.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들이래요. 고아원에서 보관해뒀대요.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냈어요. 노란 코트였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선명한 노란색이었죠. 정희의 심장이 멎었어요. 이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코트, 30년 전 딸에게 입혔던 바로 그 코트였어요. 손으로 짠 단추, 왼쪽 소매의 작은 얼룩까지 똑같았죠. 정희는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코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거, 내가 입혔던 거야. 틀림없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빈도 울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 제 엄마예요? 응. 넌 내 딸이야. 윤수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진짜 이름이 윤수빈이에요? 응. 1989년 3월 15일생. 내가 낳았어.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날짜, 제 추정 생일이에요. 고아원에서 정해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지만 이제 그 시간이 메워지고 있었죠. 수빈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정희를 안았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죠. 정희도 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회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재회하고 일주일 만이었어요. 새벽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의식을 잃었죠. 투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죠. 정희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재민이 옆에 앉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정희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왔고 보호자를 찾는 목소리가 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가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기증하면 안 됩니까? 엄마인 제가 해주면.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정희를 훑어봤습니다. 연세를 확인하듯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검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정희는 병실을 단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수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쌍둥이는 엄마 침대 옆에서 눈물범벅이 된 채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정희를 올려다보며 애타게 물었죠. 할머니, 엄마 꼭 괜찮아지죠? 할머니가 고쳐줄 수 있죠?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약속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의사가 정희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두 손을 맞잡으며 애원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67세 고령의 신장 적출 수술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정희는 아들을 돌아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30년 동안 딸 생각하며 살아온 엄마 마음을 넌 모를 거야. 매일 밤 꿈에서 딸을 찾으며 울던 엄마 심정을.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까지 잃을 순 없어요. 절대로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믿어.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수빈도 기증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어요. 정희는 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마른 입술에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말했어요. 수빈아, 30년 동안 못 지켜줬잖아. 아프게 살게 했고 외롭게 했어. 이제라도 엄마 역할 하게 해줘. 응?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을 수도 없이 그저 엄마 손만 꼭 쥐었어요. 수술 날짜가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정희는 그 기간 동안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챙겼죠. 재민이 어머니 서재에 들어왔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런데 수빈이는 30년 동안 못 받은 사랑이 있어서 엄마가 채워줘야 해. 재민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수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쌍둥이는 재민이 데리고 간 후라 병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어서 더욱 쓸쓸했어요. 정희는 딸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30년 전 그날 얘기를 하고 싶어. 수빈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엄마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을 꽉 잡았어야 했어.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밤마다 꿈에 내가 나타나서 엄마를 찾았거든. 수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정희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스킨십이 너무나 소중하고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창밖 겨울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빈을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꼭 무사히 나올게, 약속해.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도 어머니를 안으며 온몸으로 떨었어요.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무거운 금속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남은 재민과 수빈은 의자에 앉아 기도하듯 손을 모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복도를 채웠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6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재민은 복도를 끝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수빈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수술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금속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쓴 채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재민과 수빈은 벌떡 일어나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참은 채 의사의 입만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죠. 의사는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마와 목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쉰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고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재민과 수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공했다는 그 한마디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뒤 수빈이 먼저 병실로 옮겨졌어요. 배에 붕대가 감긴 채였지만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병실 문을 열고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수빈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쌍둥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틀 뒤 정희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재민이 수빈을 휠체어에 태워 정희 병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고 수빈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딸, 많이 좋아졌구나. 수빈은 휠체어를 타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엄마 손을 잡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30년 늦었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고 재민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와 수빈 모두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고 의사는 경과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정희는 재민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빈과 쌍둥이는 정희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 한복판의 넓은 저택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넓었어요. 너무 화려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반지하 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정희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고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 분홍빛 문이 있는 방 앞에서 정희가 멈춰 섰어요. 손잡이를 잡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이 방, 내가 쓰던 방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그대로 보존된 6살 아이의 방이 있었어요. 분홍색 침대와 인형들, 작은 책상, 벽에 붙은 그림들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마치 어제 아이가 나간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안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못 버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수빈은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크레용을 집어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붙은 그림 중 하나에 수빈이라고 삐뚤삐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자신이 그린 그림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쌍둥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인형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었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30년 늦었지만 우리 가족으로. 그날 저녁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희, 수빈, 재민, 하은, 할인. 정희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린 가족 식사였습니다. 재민이 수빈에게 말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정식으로요. 저 박재민입니다. 누나 동생. 수빈도 미소 지으며 재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민아, 동생 생겨서 기뻐. 고마워. 엄마 잘 모셔줘서.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누나만 찾으셨어요. 이제 누나 오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희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쌍둥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수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금고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회사 지분 30%. 내 몫이야. 수빈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서류를 쥐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못 챙겨준 거야. 이제라도 받아. 재민이도 똑같이 30% 갖고 있어. 나머지 40%는 내가 갖고. 수빈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폐지 주우며 살았는데. 정희가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이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런 삶은 끝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그날 밤 수빈은 30년 전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고 쌍둥이는 옆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보던 지하 주차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수빈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부모 없이 자랐고 기억도 없이 살았으며 매일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이제 엄마가 생겼고
동생도 생겼으며 건강도 되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정희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고 30년을 찾아 헤맸으며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돌아왔고 손녀들도 생겼으며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정희는 창밖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미소가 번졌어요. 수빈아, 이제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수빈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고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었으며 안색도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쌍둥이는 강남의 좋은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가 직접 아침을 차려줬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할머니에게 뽀뽀를 해줬어요. 수빈은 대성제약 이사로 등기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재민이 하나하나 가르쳐줬고 수빈은 생각보다 일을 빨리 배웠죠. 회의실에서 수빈이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성공하는 모습,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수빈을 옥상 정원으로 불렀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수빈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30년 동안 쓴 일기야. 수첩을 펼쳤어요. 빼곡하게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1995년 12월 17일. 수빈이를 잃어버렸다. 미쳤다. 어떻게 손을 놓칠 수가 있지? 나 같은 엄마는 자격이 없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수빈이 생일. 케이크를 샀다. 혼자 불을 껐다. 딸아, 어디 있니? 엄마 미안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희는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매년 3월 15일마다 생일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을 껐다는 내용이 반복됐죠. 2010년 12월 16일. 15년이 지났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 여자만 봐도 뛰어간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상관없다. 정희는 수첩을 덮었어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단 하루도. 수빈은 엄마를 꼭 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그들을 감싸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빈, 재민, 쌍둥이가 모두 모였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모두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 수빈이를 잃었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졌어. 모든 게 의미 없었고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재민이를 입양하면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지. 재민의 눈이 붉어졌어요. 정희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너 덕분에 엄마가 버텼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재민은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이번엔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빈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인생이 완성됐어. 쌍둥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요? 정희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어요. 너희들은 할머니한테 선물이야. 30년 만에 받은 최고의 선물. 그날 오후 정희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였고 수빈과 재민도 참석했습니다. 정희가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부터 대성제약 대표이사는 박재민 이사가 맡게 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민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수빈 이사는 신약개발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엄마인 저는 회장직만 유지하고 일선에서는 물러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민이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준비가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민아, 넌 충분히 준비됐어. 10년 동안 엄마 옆에서 배웠잖아. 이제 내 시대야. 재민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그해 겨울 정희는 수빈과 쌍둥이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30년 전 수빈이 발견됐던 바로 그곳이었죠. 고아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낡았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정희 일행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녀님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아원 증축 기금입니다. 10억 원 넣었어요. 수녀님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만 정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제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수빈은 고아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서 30년 전 자신이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쌍둥이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빈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너희들이 있으니까. 하은이가 뒷자리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정희는 백미러로 손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 앉아 30년 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수빈이를 찾았다. 30년 만이다. 손녀들도 생겼고 아들도 있고 완전한 가족이 됐다. 이제 여한이 없다. 수빈아, 사랑해. 재민아, 고마워. 하은아, 하린아,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정말 행복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30년을 기다린 엄마의 사랑, 기억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딸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적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적도 반드시 올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